소설 들려주는 여자. Then I fell to the ground and she smiled so sad.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밤을 보는 고양이. 구라치준. 할머니 집에는 다다미 방이 많다. 많다기보다 거의 모든 방에 다다미가 깔려 있다. 그중 한 다다미 위에 고양이가 철퍼덕 누워 있다. 하얀 바탕에 큼지막한 검정 얼룩이 흩어진 모양으로 대여섯 개. 커다란 흑백 고양이다. 배가 출렁출렁하고 동글동글 살이 쪄 있다. 나는 다다미 위에 엎드려서 그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다. 머리부터 등까지 손가락을 스르르 미끄러뜨린다. 고양이는 누운 채 온몸을 쭉 뻗고 있다. 등뼈를 따라서 천천히 등을 어루만져준다. 부드러운 흑백의 털. 다다미에 편안하게 드러누운 고양이는 꼬리를 탁탁 흔든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 기분 좋은 듯 눈을 감은 고양이는 전형적인 일본의 잡종묘 얼굴이다. 검은 얼룩이 왼쪽 어깨부터 얼굴 절반에 걸쳐 크게 퍼져 있다. 그 탓에 오른쪽 옆얼굴을 보면 야무지고 날카로운 흰 고양이로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왼쪽이 하얗고 오른쪽이 검은 정말로 애교 있는 얼굴이 된다. 그 귀여운 얼굴의 콧대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는다. 흑백 고양이의 이름은 미코. 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다. 할머니네는 오래된 시골집이다. 미코도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새끼 고양이였는데 이래저래 15년 정도가 지났다. 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던가. 혼자 남은 할머니가 이웃에서 분양받아 왔다. 15년이나 지나면 고양이도 할머니가 된다. 나는 큰 대자로 배를 깔고 누워 할머니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다. 조용한 해질녘. 시골은 한가롭고 공기까지 싸늘하니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도시의 비좁은 원룸 마룻바닥에서 지내는 몸으로서는 유유히 뒹굴 수 있는 널찍한 다다미가 반갑기만 하다. 덤으로 그 위에 고양이마저 있다. 나는 팔을 뻗어서 미코의 목 옆 부드러운 부분을 간질간질 쓰다듬었다. 손톱을 세워 턱 아래쪽 목 언저리도 문질러준다. 미코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감고 목을 길게 뺀다. 더 쓰다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하다. 나는 다른 팔로 둥글게 웅크린 등을 천천히 어루만진다. 폭신폭신하다. 촉감이 아주 기분 좋다. 미코도 편안하게 뒷다리를 쭉 뻗고 있다. 다른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볍게 빙글빙글 문질러주니 미코는 다다미에 벌러덩 드러누워 뒹군다. 할머니는 이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쭉 혼자다. 엄마는 도시로 나가서 결혼했고 삼촌들도 모두 독립했다. 그 뒤로는 혼자 산다고 해야 하나? 엄밀히는 미코와 둘이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을 때 미코는 현관까지 마중을 나와 야옹 하고 울면서 환영해 주었다.
귀여운 고양이다. 나는 다다미 위에 드러누워서 귀여운 고양이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시골은 밤이 빨리 온다. 할머니가 해주신 저녁을 배불리 먹고 차를 마셔도 저녁 7시. 다른 때라면 그 난잡한 사무실에서 왁자지껄 야근에 쫓기고 있을 무렵이다. 그런 시간인데 벌써 할 일이 없다. 이제 목욕만 하고 자면 된다. 이 얼마나 건강한 생활 리듬이며 평소 생활과 얼마나 큰 차이인가. 주위는 조용하다. 들려오는 건 곤충 소리뿐이다. 다른 소리는 전혀 없다. 가을 끝자락이라 그 곤충 소리도 고요하고 쓸쓸하다. 실로 시골에서 한가롭게의 묘미라고나 할까. 미코는 내 옆에 앉아서 부지런히 몸단장을 하고 있다. 온몸의 털을 핥고 있는 것이다. 한쪽 앞발을 들고 찰랑찰랑한 옆구리 털을 핥는데 일사불란한 모습이 정말 귀엽다. 나는 할머니와 베개를 나란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시각이다. 오랜만에 다다미에 이불을 깔았더니 느낌이 새롭다. 방은 얼마든지 더 있지만 왠지 할머니와 같이 자고 싶었다. 미코도 있고. 슬슬 밤이 추운 계절이다. 잠자리에 고양이가 있으면 아주 기쁠 시기다. 그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역시나 잠은 오지 않았다. 몸이 밤을 새우는데 익숙하다. 도시 생활의 폐해다. 하는 수 없이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저기 인터넷 서핑을 하고 게임 앱을 무료로 몇 개 다운받아서 노는 사이에 그럭저럭 졸음이 왔다. 잘 수 있을 것 같아.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려다가 문득 깨달았다. 미코가 앉아 있다. 나와 할머니의 이불 사이에. 머리맡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다다미 위에 흑백의 고양이가 덜렁 앉아 있었다. 달빛만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독하니. 그런데 미코는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뭔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내 이불에서는 미코의 뒷모습이 비스듬하게 보인다. 얌전히 앉은 미코의 시선은 바로 앞보다 조금 위쪽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곳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뭘 보는 걸까? 그 시선을 따라가 봐도 아무것도 없다. 어둠과 벽만 있을 뿐이다. 그래도 미코는 가만히 계속 응시한다. 밤의 어둠을, 어두운 허공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커다란 귀를 꼿꼿이 세우고 남의 말을 엿듣듯이 열심히, 그리고 조금 의아한 듯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 벽을 올려다보고 있다. 나는 무심결에 이불에서 기어나와 흑백의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 뭘 봐? 속삭이며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도 반응이 없다. 동그란 눈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만 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슴을 내민 바른 자세로. 고양이는 밤에 홍채가 열려서 검은 동자가 크고 동그랗게 변한다. 미코는 그 보석 같은 커다란 눈동자로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얼굴로. 그 시선을 따라가 유심히 봐도 어두운 벽만 있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미코는 커다란 두 귀를 꼿꼿이 세우고 있지만 특별히 무슨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 시골의 밤은 조용하다. 쥐죽은 듯 고요한, 귀가 아플 정도의 정적이 밤을 감싸고 있을 뿐이다. 이상한 애네. 뭐가 보여, 미코? 난 조그맣게 말하고 그 둥근 머리를 빙글빙글 쓰다듬었다. 그때 옆자리의 할머니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는 기척이 났다. 왜 그래? 잠이 안 오니?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난 허둥거렸다. 아, 죄송해요. 깨셨어요? 아니, 늙은이는 잠이 얕거든.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할머니는 꿈지럭꿈지럭 일어나서 어스름한 어둠 속을 천천히 걸어갔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코는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할머니, 미코가 이상해요. 뭔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안 움직여.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이불에서 고개만 내밀고 대답했다. 고양이에게는 보인다고 하던데 그래서일 거야. 보인다? 그래,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고양이는 볼 수 있단다. 어떤 게 보이는데요? 글쎄다,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생각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조금 웃으며 덧붙였다. 어쩌면 할아버지려나. 그 양반도 살아있는 걸 좋아했으니까. 할아버지라면 영혼이나 혼령 같은 거요? 그런 거이려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난 그 대답에는 조금 회의적이다. 영적인 뭔가보다 차라리 투시하고 있다는 편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집의 벽을 투시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보일 것 같지는 않다. 방향으로 볼 때 미코가 투시하는 것은 옆집인 스가이 씨 집 쪽이다. 옆집이라고 해도 도시처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20m 정도 떨어져 있다. 두 채 사이에 쓸모없는 빈 땅이 있기 때문이다. 스가이 씨 집에는 우리 할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산다. 아, 아마 아들도 같이 산다고 했지? 아무튼 그 집도 조용히 잠들어 있을 시간이니 이웃집을 투시해서 봤다고 해도 신기한 곳은 없을 듯하다. 만약 미코가 초능력을 가진 고양이라고 해도 그곳에 흥미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웃집이 아니라 빈 땅에서 뭔가를 보는 건지도 모르지만. 아니, 그보다 나는 문득 다른 것에 생각이 미쳤다. 혹시 내가 와서 그런가? 이불을 고쳐덮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평소에는 이 집에 미코와 할머니 둘뿐이잖아요. 미코는 거기에 익숙한데 갑자기 제가 와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야.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바로 대답했다. 왜요? 미코는 어젯밤에도 저러고 있었거든. 뭔가를 보고 있었단다. 어제도? 그래, 어제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저렇게 뭔가를 보고 있더구나.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보는 건 가끔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래, 뭔가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젯밤에 유리에는 없었잖니. 그러니까 유리의 탓이 아니란다. 그럼 다행이지만요. 난 고개를 끄덕이고 동그랗게 웅크린 미코의 등을 쓰다듬는다. 꼿꼿이 앉아 있어도 고양이의 등은 산 모양으로 둥글게 솟아 있었다. 대체 얘는 뭘 보는 걸까? 다음 날 낮 산책을 나갔다. 근처를 혼자 훌쩍 거닐어 본다. 날씨가 좋다.
하늘이 파랗고 넓다.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없이 높게 펼쳐진 하늘이 보인다. 산들도 멀리까지 내다 보인다. 바람이 아주 조금 차갑지만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져서 기분이 좋다. 공기도 도시와는 냄새가 다르다. 심호흡이 절로 된다. 그리고 평일 대낮에 이렇게 한가로운 시골길을 어슬렁거릴 수 있다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개방감이 있다. 조용한 낮의 시골 산책길. 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시간인가.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렇게 목적도 없이 들뜬 마음으로 산책을 즐기다 보니 길가에 농가 같은 집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한 분 나무 옆 철제 사다리에 올라가 있다. 감나무다. 멈춰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감을 하나 정성스레 따서 허리춤에 찬 등나무 바구니에 담고 있다.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열렸다. 푸르른 하늘과 오렌지빛 감의 대비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 할아버지는 내가 구경하는 것을 알아챈 듯 했다. 감나무는 부러지기 쉬워. 타고 올라가면 위험해서 사다리를 써야 해. 혼잣말하듯 내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갑자기 이쪽을 돌아보더니 묻는다. 아가씨, 감 먹나? 내가 미소 짓자 할아버지는 감을 한 개 던져주었다. 옛다, 예쁜 아가씨한테 서비스다. 내가 허둥지둥 그 감을 받자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떫어서 못 먹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앞니가 하나 빠져 있었다. 칭찬을 받은 건가 놀림을 받은 건가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산책을 시작했다. 시골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손에는 감을 하나 들고. 얼마쯤 걸어가자 눈앞에 논이 펼쳐졌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널찍하니 시원스럽게 열려 있다. 이미 벼를 수확한 후이기도 하고 맑은 날이 이어져서 논은 온통 바싹 말라 있었다. 벼를 벤 뒤 남은 그루터기가 균일한 간격으로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남은 그루터기도 완전히 건조되어서 딱딱해 보인다.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진 듯한 길. 메마른 논도 훨씬 멀리까지 펼쳐져 있다. 시골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멀리 산이 보이고 가끔 집이 있다. 그뿐이다. 상쾌한 바람이 넓은 논을 빠져나간다. 좋다. 논두렁길 중간에 멈춰서서 힘껏 기지개를 켰다. 아주 상쾌해졌다. 돌아오는 길은 이웃인 스가이 씨 집 앞으로 이어졌다. 이 집도 할머니네처럼 오래되었다. 스가이 씨네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도 이미 할머니였다. 여름방학에 놀러와서 사촌들과 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어머나 새카맣게 탔네. 건강하기도 하지. 하고 흐뭇하게 지켜봐 주었다. 그 할머니가 요즘 심장이 안 좋은 모양이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조금 걱정이 되어 대문 근처 산울타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웬 아저씨가 한 명 지친 듯 집 뒤로 돌아가는 모습만 보였다. 산책에서 돌아오자 할머니와 고양이가 맞아준다. 미코는 특별히 현관까지 나와 나를 올려다보며 야옹 하고 울었다. 흑백의 얼룩꼬리를 꼿꼿하게 높이 치켜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미코의 얼굴에 뺨을 가져다 댄다. 코끝에 얼굴을 문지르면 수염 때문에 조금 딱딱하다. 하지만 부드러운 얼굴털이 뺨을 간지려서 기분이 좋다.
턱아리를 간질간질 간지리면 미코는 꼬리를 몇 번 탁탁 흔든다. 벌러덩 누운 흑백의 고양이는 등을 다다미에 문지르며 기분 좋은 듯 이리저리 뒹굴었다. 나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생각한다. 어젯밤에 그건 뭐였을까?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뭔가에 정신을 빼앗긴 듯한 미코. 대체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 그리고 밤. 미코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오늘도 나타났다. 심야. 완전히 밤도 깊어진 무렵. 이불을 나란히 펴고 잠든 나와 할머니의 머리맡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다다미 위에 미코는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달빛만이 빛나는 어둠 속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단정한 자세로 어젯밤과 똑같이 뭔가를 보고 있었다. 귀를 꼿꼿이 세우고 밤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듯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어둠을 바라본다. 뭘 보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어젯밤과 똑같은 방향을 보며 단지 가만히 앉아 있다. 어쩐지 납득이 안 가는 듯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는 그 비스듬한 뒷모습을 이불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미코. 나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은 미코는 다다미 위에 홀랑 누워 있었다. 다리를 완전히 다다미에 내던진 모습으로 모로 누워 눈을 감고 있다. 아침잠을 즐기는 고양이 그림. 한가한 생활 리듬이다. 나도 엎드려서 미코의 토실토실한 배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 호흡에 맞춰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흑백 무늬 옆구리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말을 건넸다. 미코, 어젯밤에도 뭔가 보고 있었지. 반응은 없다. 눈을 감은 미코는 분홍색 귀여운 코를 이쪽으로 향한 채 쿨쿨 자고 있다. 나는 잠든 미코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이리저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만히 보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다. 그 행동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어젯밤과 그젯밤의 미코가 보인 모습, 그건 느낌이 다르다. 뭔가를 마음에 걸려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뭔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그처럼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을 하는 듯 보였다. 적어도 내 눈에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미코는 정말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 고양이는 사람보다 밤눈이 밝다. 어둠 속에 뭔가가 있었고 야행성 동물이기에 갖고 있는 고도의 시력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든가 벌레나 도마뱀 부치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다면 수긍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틀 밤 연속 그런 걸 봤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아니, 할머니가 그랬다. 내가 오기 전날 밤도 미코는 뭔가를 보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사흘밤 연속이다. 미코는 사흘밤을 연속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벌레나 거미가 있었다고 해도 사흘밤이나 같은 장소에 출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미코도 어엿한 한 마리의 고양이다. 그런 것이 나오면 달려들어 잡으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레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미코는 뭔가를 보고 있던 것이 아니다. 어떤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집 밖에 누군가가 있었고 벽 너머로 그 기척을 감지했다는 건 어떨까? 도둑이든 뭐든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서 이 오래된 집에 도둑이 들 리가 없지. 사람이 아니라 야생 너구리 같은 동물은 어떨까?
이웃집 고양이가 미코의 영역에 침범했기 때문에 신경을 썼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동물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미코의 표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역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바로 부정했다. 어젯밤도 그젯밤도 조용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물이 소리 한번 안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야생동물이 근처에 있으면 농작물이 망가지는 등 피해를 입을 법도 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할머니 귀에도 들어올 터인데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애당초 동물이라면 미코가 같은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것도 이상하다. 동물은 움직인다. 따라서 바라보는 쪽도 시선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미코는 내내 한 방향만 응시하고 있었다. 외부의 움직임에 정신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뭘까? 뭔가가 보인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라면 나는 앗 하고 무언가가 떠올라 몸을 일으켰다. 그 움직임에 미코가 놀랐는지 실눈을 뜬다. 미안, 놀랐지? 미안해. 나는 미코의 머리를 빙글빙글 쓰다듬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형태가 되고 서서히 또렷한 양상으로 보인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는 마음이 급해져 벌떡 일어서서 방을 뛰쳐나갔다. 목적지는 정말 근처였다. 널판장이 방해되어 보려는 곳이 안 보인다. 감나무는 부러지기 쉽다고 했지.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굵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가 딱 알맞은 장소에서 적당한 줄기를 뻗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나무에 달려들어 올라간다. 널판장 건너편만 엿보면 된다.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생각한 대로였다. 예상이 딱 맞아떨어지고 너무나 어이없이 발견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크게 놀랐을 정도다. 하지만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몹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강낭콩 껍질을 까던 할머니에게 방금 발견한 것까지 과정을 전부 보고한다. 항상 싱글벙글하던 할머니의 표정이 웬일로 어두워졌다. 유리의 말이 맞다면 경찰이 신고해야 할 것 같구나.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아이고 머니나, 큰일이네. 할머니는 영차하고 일어나서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갔다. 그때부터 큰 소동이 일어났다. 우선 제복을 입은 경찰이 찾아왔다. 이 근처 지구대 경찰로 할머니와도 안면이 있었다.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마찬가지로 제복 경찰관들이 여러 명 왔고 점심때가 지나서는 현경에서 형사 같은 사람들이 자동차로 한 무리 도착했다. 거기에 감식반원처럼 보이는 감색 제복 차림의 사람들이 또 대거 들이닥쳤다. 경찰 차량이 쭉 늘어서고 형사들이 살기 어린 목소리로 서로 지시를 내린다. 조용한 시골은 갑자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던져졌고 집 주변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지금껏 어디에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많은 구경꾼이 무리지어 모여들었다. 이래서는 도저히 시골에서 한가롭게 있을 수 없었다. 나와 할머니는 경찰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눈이 핑핑 돌 정도였다. 미코만이 텐마루에서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그 야단법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일대의 소동도 간신히 일단락되고 나와 할머니는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다. 둘이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식후 차를 한 손에 들고 마음 편히 한 모금 마신다. 아이고, 완전히 지쳤다. 그런 내 옆에서 미코는 부지런히 식후의 털 다듬기에 임하고 있다. 아빠를 할짝할짝 핥은 다음 얼굴을 빙글빙글 닦고 고개를 비틀어서 가슴을 핥고 배를 핥은 뒤 비스듬히 앉아서 옆구리를 핥기 시작한다. 나름의 순서가 있는지 망설임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몸을 차례대로 핥고 있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어. 하지만 이게 다 유리애의 공 아니겠니? 경찰의 높으신 양반에게 표창을 받을 수도 있다던데. 그건 너무 과해요. 어쩌다 찍은 것이 맞은 것 뿐인데. 그리고 공이라면 제가 아니라 미코가 세운 거고요. 미코는 개의치 않고 다리 윗부분을 열심히 핥고 있다. 한쪽 다리만 높이 쳐든 이상한 폼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멍하니 그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오늘 오전 다다미 위에서 미코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한 일을, 미코는 사흘밤 동안 뭘 응시하고 있었을까 하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과정과 결론을.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미코는 뭐가 마음에 걸렸던 걸까? 뭐가 보였던 것도 들렸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미코는 뭘 감지한 걸까? 그 생각 끝에 내가 불현듯 떠올린 것, 바로 냄새다. 시각도 청각도 아니라면 후각이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고양이는 후각이 인간보다 수만 배나 민감하다. 나나 할머니는 감지하지 못하는 희미한 냄새를 미코만이 알아채 수상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면 어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던 모습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냄새일까? 미코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는 나지 않는 냄새다. 평소 이 집에 없는 것이라면 내 냄새일까? 아니, 그것은 아니다. 분명 나는 미코의 일상에 없는 손님이기에 늘 맡던 냄새는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에 따르면 미코는 내가 오기 하루 전 밤에도 그렇게 어리둥절한 태도를 보인 모양이다. 내가 오기 전부터 느꼈다면 절대 내 냄새는 아니다. 이 집에서 나 외에 미코에게 낯선 무언가는 없을 터다. 오랫동안 살면서 익숙한 할머니와 그 주변을 에워싼 일상의 냄새만이 느껴질 뿐이다. 따라서 집안은 아니다. 문제는 아마 집 밖에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이나 수상한 사람이 지나간 걸까? 아니, 그건 아니다. 동물이나 사람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것 중에 수상한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면 집 주변에 뭐가 있을까? 논과 밭이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고 집이 드문드문 있다. 시골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다. 나무일까? 집 주변 수목에 뭔가 이변이 생긴 걸까? 하지만 수목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미코가 특별히 새로운 냄새로 느낄 일도 없을 터다. 어제 받은 그 감처럼 뭔가 과실이 열리거나 꽃이 피어도 이 계절에는 항상 있는 일이다. 나이든 고양이 미코에게는 매년 겪는 일로 이상하게 여길 냄새가 아니다. 태풍 등의 거친 날씨로 나뭇가지나 줄기가 부러져 색다른 냄새가 났던 것도 아니다. 논이 바싹 마를 정도로 한동안 날씨는 좋았던 것 같고 가지나 줄기가 자연히 부러지는 일은 더더욱 없다. 여름방학이라면 아이들이 투구벌레나 사슴벌레를 잡기 위해 상수리나무 껍질을 벗겨 그 수액으로 투구벌레를 유인하기도 하니 그 냄새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미 밤이 추워졌다. 이런 계절에 곤충 채집을 하는 사람은 없거니와 애당초 사람이 적은 이 시골에서는 그런 짓을 할 아이도 없다.
나무가 아니라면 민가에서 나는 냄새 때문일까? 하지만 역시 수긍이 안 간다. 그 늦은 시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조용하다. 시골은 밤이 빨리 온다. 인근 주민 중 누군가가 그 시간까지 일어나 있고 집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든다. 하룻밤만이라면 몰라도 사흘밤 연속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에 미코가 수상하게 여길 수 있는 냄새를 사흘이나 계속 풍기는 집이 있다는 점도 너무 부자연스럽다. 사람 손이 개입하지 않은 돌발적인 일. 예를 들면 작은 화재 등으로 연기 냄새가 날 수는 있다. 그래도 역시 사흘밤 연속 그랬다는 점이 걸린다. 작은 화재 같은 흔치 않은 일이 며칠간 연이어서 일어났다면 이웃에서도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소방차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할머니도 아무 말 없었고 이곳의 일상은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민가에서 뭔가 특별한 냄새가 난 것도 아니다. 나무도 아니고 집도 아니라면 논이나 밭일까? 하지만 논은 이미 벼베기가 끝났다. 물을 전부 빼서 메말라 있었다. 어제 산책할 때 논두렁길을 걸으며 벼 구루터기가 줄지어 있던 것을 봤다. 물 빠진 논에서 뭔가 특수한 냄새가 날 리도 없다. 농가 사람들도 내년 봄까지는 그 마른 논에 들어갈 일이 없을 테니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날 리가 없다. 논은 아니다. 그렇다면 밭일까? 벼베기가 끝난 논과 달리 밭은 아직 가을과 겨울 작물을 만들고 있다. 그 밭을 파서 뒤덮은 흙냄새는 어떨까? 하지만 미코는 이 집에서 15년 넘게 산 순수한 시골 고양이다. 이제와 밭을 일구는 냄새를 이상하게 여길 리가 없다. 또 농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한밤중에 모두 자고 있다. 농작업을 할 시간이 아니다. 이제와 밭을 일구는 냄새를 이상하게 여길 리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을 뻗었을 때 불현듯 다른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밭을 일구는 냄새라는 부분에서 흙을 파헤치는 냄새를 연상했다. 그렇다. 이 근처에 땅은 얼마든지 있다.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시골은 아무것도 없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이 말은 상업시설이나 오락시설이 없다는 의미다. 건축물은 분명히 적다. 대신 흔한 것이 있다. 바로 흙이다. 땅이다. 땅이라면 많이 있다.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미코는 그 땅을 파헤치는 냄새가 걸렸던 것이 아닐까? 분명히 일상적으로 자주 파헤치는 장소가 아닐 터다. 평상시라면 파헤치거나 하지 않는 땅. 거기에 수수께끼의 답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 누가 어딘가의 땅을 파헤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사태는 이웃 사람들이 조용히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밤중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파헤쳐진 땅은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위험이 없는 장소일 거라고 추정된다. 남들 눈에 띌 땅이라면 파헤치거나 되묻은 흔적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의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변의 공터나 들판, 길가는 아니다. 아마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장소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곳일까? 그렇다. 예를 들면 민가의 마당, 집 마당이라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뒷마당이라면 남들 눈에도 띄지 않는다. 평소 좀처럼 파헤칠 일이 없는 뒷마당을 파면 밭과는 달라서 분명히 낯선 흙냄새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 맞아떨어진다.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라면 스가이 씨 집이다. 공터를 끼고 2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동물의 민감한 후각이라면 충분히 알아챈다. 또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적당히 떨어진 거리다. 볕이 들지 않는 뒷마당은 흙을 파헤치면 눅눅하니 곰팡이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난다. 미코는 그 냄새를 놓치지 않고 알아챘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전부 이치에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스가이 씨네 마당이 밤마다 파헤쳐지고 있었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곧장 확인하러 갔다. 나무를 타고 널판장에 둘러싸인 집 마당을 엿보았다. 건물에 차단되어 그늘이진 뒷마당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찾아내고 말았다. 예상한 대로였다. 뒷마당 구석을 파헤쳤다가 다시 덮었다고 보이는 변색되고 볼록한 땅의 흔적이 폭 60m, 길이 1m 반 정도의 크기로 흙이 볼록해진 지 얼마 안 된 흔적.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땅을 팠다가 다시 덮은 것 같은 모양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경찰도 딱 그 정도 크기의 흔적을 보고 얼굴빛이 변했다. 그때부터 경찰과 형사, 경찰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북새통이 벌어졌다. 지금은 그 소동도 일단락되고 우리는 이렇게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참이다. 그건 그렇고 정말 무서운 일이야. 할머니는 미간에 주름을 보이며 조용히 말한다. 이런 시골에서 그처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다니 이건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겠어. 나는 미코의 얼룩무늬 등을 살며시 어루만지면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스가야 할머니가 그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 그 뒷마당에서 완전히 싸늘하게 변해버린 스가야 할머니를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같이 살던 54살 무지가들이 체포되었다. 혐의는 일단 사체 유기라고 한다. 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가야 씨 집에서 본 아저씨가 그 아들이다. 평일 대낮부터 이런 시골집에 있었던 이유는 휴가 중인 나와 다르게 무직이었기 때문이다. 사흘밤을 계속해서 땅을 팠던 이유는 낮에는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무서워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오랫동안 밟아 단단해진 뒷마당이 생각보다 훨씬 딱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 결과 사람을 한 명 묻을 정도의 깊이를 파는데 사흘밤이 걸렸다는 본인의 진술이 있었다나. 경찰이 그렇게 가르쳐줬다. 상세한 취조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할머니 생각에는 역시 아들이 직접 손을 댄 건 아니라고 보는데 스가야 할머니는 전부터 심장이 나빴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닐까 싶구나. 단순한 병사라고요? 그럼 왜 아들은 시신을 묻어서 숨기려고 했을까요? 제대로 장례를 치렀으면 됐을 텐데. 장례를 못 치를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요? 그래도 화장장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화장장에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야. 틀림없이. 할머니가 죽은 걸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지. 돌아가셨다고 알리면 이제 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아, 연금. 그렇구나. 이해가 되었다. 이 주변의 나이 든 사람들은 모두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 직장이 없는 아들 입장에서는 생활이 곤란해진다. 유일한 현금 수입원을 잃을 수는 없다. 즉, 연금 부정수급을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는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시체를 묻어 숨기려고 했다.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자기 집 뒷마당에. 맙소사, 부정수급 이야기는 뉴스로만 가끔 봤는데 이런 시골에서도 일어나다니. 나는 탄식한다. 아니, 시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 도시였다면 묻을 땅 자체가 없다.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길 테고. 네, 어쨌든 간에 각박한 이야기였네요. 그러게, 이 할머니가 죽으면 그런 각박한 짓 하지 말고 경이라도 한번 올려주려무나. 장례식에는 돈 안 들여도 되니까. 할머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지 않으면 곤란하다고요.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는다. 열심히 힘껏 오래 살도록 하마. 도시에서 일하는 손녀에게도 마음이 지치면 편히 쉬러 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좋을 테니까. 여기서 미코와 기다리고 있으마. 할머니, 눈치채셨어요? 저한테 뭔가 있었던 거. 그렇다. 이번 여행은 평범한 휴가가 아니다. 위로 여행도 조금은 겸하고 있다. 내 성격상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사내에서 나와 공개 연애를 했던 상대가 안내데스크의 미녀 후배에게 한눈을 팔았다는 아주 흔히 있는 이야기다. 요컨대 상대가 바람을 피우자 폭발한 내가 업무 중인 회사 내에서 이 경박한 남자를 때려 눕혀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의도하지 않게 웃지 못할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된 내가 화풀이조로 유급 휴가 신청 서류를 내밀었더니 과장도 겁먹고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던 것뿐이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걸렸던 어리석음에 화가 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휴가를 잡고 여기로 피난 온 것이다.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었다. 미코도 다 알고 있었단다. 어? 미코도요? 나는 무릎 위에서 완전히 축 늘어진 흑백의 얼룩 고양이를 보았다. 미코는 눈을 감고 앞발을 내던진 편안한 자세로 기분 좋은 듯 쿨쿨 잠을 자고 있다. 그래, 고양이 눈에는 마음 아픈 사람이 다 보인단다.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하지.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란다. 그러고 보면 미코는 이 집에 온 나를 마중 나와 주었고 내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어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렇게 무릎 위로 올라와 있다. 그렇구나. 알고 있었구나. 미코는 자상하고 현명해. 귀엽고 또 착하고. 나는 흑백의 머리를 빙글빙글 쓰다듬어 주었다. 미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내 무릎 위에서 두 앞발을 앞으로 늘어뜨리고 정신없이 자고 있을 뿐이었다.